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 석훈입니다. 책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오늘은요, 한국 추리 소설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실적인 사건 묘사, 그리고 탄탄한 서사,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심리 묘사로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작가입니다. 침묵의 시간, 완벽한 시간, 타인의 시간 등 현실과 픽션의 경계에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분, 바로 권중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자,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라디오는 처음이다 보니까 좀 떨리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라디오는 처음인데 방송 이런저런 방송을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조금 나갔습니다. 근데요, 방송에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뭐 잘 알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쓰셨어요, 그죠? 예. 책을 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모셨는데 추리 소설을 쓰셨네요, 그죠? 예. 추리 소설을 쓰셨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제 세 권 중에 제대로 읽은 거는 사실 없어요, 아직. 제가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읽은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현실감이 정말 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현실감, 그러니까 현장에 느끼는 그런 감각이 남다르다. 정말 재밌다. 그런 평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이 변호사시잖아요. 예. 이제 원래 검사 생활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검사 생활 한 20년을 했고 변호사로 개업해서 지금 변호사 13년 차입니다. 대전에서 부장검사로 마지막 퇴직을 했고 그런 경험이 제 이번에 추리소설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대전에서 이제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를 13년째 쭉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글을 쓰신 거잖아요. 예, 글은 최근에 이제 변호사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장르가 추리 소설이라고 해서 좀 낯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제 경험담을 좀 잠깐 얘기를 하면 추리 소설이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거의 중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쯤이었는데 검은 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유명한 책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서점에 갔는데 검은 별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는 책이 있었거든요.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린 마음에. 그래서 검은 별을 사서 이제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이 어쩌다 아직도 기억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있었고 이마에 검은 별을 표시를 단 사람이 있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이제 모여서 무슨 뭐 음침한 계획을 해내는데 어느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의 집단을 찾아와서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런 류의 소설이었었어요. 근데 그 추리 소설이 저는 아직까지 그게 뇌리에 딱 박혀가지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 그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강력한데 우리 작가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어린 시절부터 저처럼 이런 어떤 그런 추억이 있나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까? 예, 뭐 지금 DJ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3편에도 좀 비슷한 게 검은 별하고 좀 비슷한 저희가 나오는 거 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추리소설 너무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3 때 생활기록부에 탐정이라고 제가 써냈더니 선생님께서 탐정은 현실에 없는 직업이니까 뭐 검사나 경찰이라고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결국은 제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지만 그게 추리소설의 매력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최초의 기억이네요.
그 직업의 탐정난 이게 뭐가 되고 싶냐 탐정 이렇게 적으셨다. 예. 선생님이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탐정.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글을 쓰게 된 계기 동기. 예, 그렇습니다. 꼭 찾자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 탐정을 좋아했던 어린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소설까지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그거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활동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탐정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취미나 관심사 그런 거 있어요 혹시? 뭐 탐정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수사하고 뭐 진실을 파헤쳐가는 건데 뭐 검사나 변호사도 뭐 그게 결국은 진실을 파헤치는 직업이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산을 너무 좋아해서 전국의 산은 거의 다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산에 있었던 시간만 해도 한 1000일 정도 되는 정도로 산을 좋아했는데 결국 뭐 그런 게 내면의 내공을 쌓은 것이 이런 추리소설 작가로까지 가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산을 다 돌아다니시고 그런 친구가 있네. 허리나 무릎은 괜찮으세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허리나 무릎에 약간 무리 갈 나이도 됐는데 부럽습니다. 그 산에 돌아다니는 것도 이게 이제 체력이 되고 건강이 돼야 이제 되는 건데, 그 산에 갈 때 이제 그 숲 속에서 어떤 혼자 동떨어진다든지 그 외롭게 이제 있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구상이 좀 떠오르고 그러나 보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많은 시간을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이 책이 나온 게 한 1년 전이죠. 1년 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부터 이제 어떤 작가로서 부캐로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삶이 좀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책을 내놓고. 그렇죠. 뭐 검사나 변호사 역할을 보면 규칙적이고 뭐 어느 틀에 잡힌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작가로만 떼놓고 본다고 하면 아주 뭐 좀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뭐 생산하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뭐 양쪽 다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작가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힘들어요? 작가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저는 창작 활동이라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검사는 뭐 있는 사건을 제대로 구성만 하면 되지만 작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래요. 좀 많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작가는 좀 먹고 노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가로서의 삶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굳이 이제 검사, 변호사, 작가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만 선택해라.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뭐 아직까지는 뭐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했으니까 뭐 검사를 하나만 선택한다면 검사를 택하겠지만 뭐 작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건 약간의 물음표로 놔두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추리소설을 쓰셨는데 그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이제 책에는 뭐 로맨스도 있고, 뭐 또는 뭐 무슨 사실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소개도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굳이 소설 중에 추리소설 이 장르에 끌리는 어떤 남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뭐 어려서부터 그 추리소설을 아주 읽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추리소설은 뭐 당연히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게 글로 써 있는 수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매력도 있고, 저 여타 장르보다는 하여튼 뭐 지금 뭐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도 추리소설은 항상 어느 정도 그 점유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는 그 진실을 찾아가는데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싶고 추리소설도 그런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추리소설하고 관련된 데서 수학이라는 게 나오는 게 조금 놀라웠어요. 저는. 수학이 추리소설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뭐 추리소설은 앞에 쭉 전개가 되는데 결론은 뒤에 가면 그 해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수학도 딱
떨어지는 답이 있듯이 예. 앞에 무슨 복선을 쭉 깔았는데 결국 그것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추리소설로서의 매력은 전혀 없는데 결국 마지막에 수학 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추리소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에 끌리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는 의미로 음악 한 곡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Young and Beautiful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들어보면 어떤 그 작가님의 작품 속 분위기하고 상당히 지금 어울리고 아름답고도 어떤 서늘한 감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평을 한번 해주시죠. 예. 자, 음악 듣겠습니다. I've seen the world, done it all, had my cake now. Diamonds brilliant and Bel Air now. Hot summer nights, mid-July, when you and I were forever wild. The crazy days, city lights, the way you'd play with me like a child.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m no longer young and beautiful?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 got nothing but my aching soul? I know you will, I know you will, I know that you will.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m no longer beautiful? I've seen the world, lit it up as my stage now. Channeling angels in the new age now. Hot summer days, rock and roll, the way you play for me at your show, and all the ways I got to know your pretty face and electric soul.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m no longer young and beautiful?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 got nothing but my aching soul? I know you will, I know you will, I know that you will.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m no longer beautiful? Dear Lord, when I get to heaven, please let me bring my man. When he comes, tell me that you'll let him in. Father, tell me if you can. All that grace, all that body, all that face makes me wanna party. He's my sun, he makes me shine like diamonds.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m no longer young and beautiful?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 got nothing but my aching soul? I know you will, I know you will, I know that you will.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m no longer beautiful?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m no longer beautiful? Will you still love me when I'm not young and beautiful? 예, 노래 들었습니다. Young and Beautiful이라는 노래인데요.
음산하게 어떻게 깔리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제가 뭐 그냥 개인적인 적이지만 예. 이 소설이 만약에 영화화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영화가 된다면 예. 이 음악 어느 배경에 넣으면 참 좋을지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비슷하게 있는 거 보죠. 이 노래하고 소설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나는 부분이 그렇습니까? 있죠. 예. 근데 영화로 작업을 한다고요? 야, 지금 예. 영화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네요. 영화 저 소설을 각본으로 해서 예. 영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아, 그거 몰랐습니다. 야,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 배우 필요하면 좀 얘기를 하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작품 속의 인물들이 이제 많이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출연한 인물들이 사람들이 읽은 평이 되게 현실적이래요. 예, 예. 나도 이런 알만한 사람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창작의 비결이 있나요, 혹시? 예, 뭐 제가 뭐 검사 변호사 하면서 예. 만났던 분들이 다 이제 사건하고 관계 있는 분들, 예. 뭐 피의자로 뭐 죄를 지은 사람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동료 변호사도 있고, 뭐 검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예. 그런 조합들을 제가 뭐 그런 조합들을 완성해 가는 게 소설의 일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제가 소설 속에 창작을 하면서 그 기억을 제대로 담아내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소설 속에 잘 녹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좋은 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샘플로 예. 어떤 지금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의 뭐 A라는 사람을 가정해서 예. 뭐 어떤 모티브를 어떻게 땄다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실제 사건을 네, 뭐 100% 실제 사건인 것도 있지만 예. 그분의 뭐 피해자 지금 뭐 말씀드린 그렇지만 그렇죠. 피해자 있던 분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살을 하게 됐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제 소설 속에 어떤 현상으로든지 조금씩은 이제 그분의 마음을 그 허구로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본인 직접 겪었던 얘기가 그냥 작품 속의 인물들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예. 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을 독자들이 예. 받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리 소설 같은 데 보면 나중에 범인이 잡히거나 예. 그저 범인으로 지목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요 사람을 범인으로 해야지라고 이제 정해놓고 출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쓰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 사람보다는 A보다 B가 낫지 않을까 뭐 하는지 그게 이제 그 스토리 구성에 있어서 그런 그 스킬 같은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범인을 딱 정해놓고 쓰시나요? 그게 뭐 작가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그 후자 쪽 범인을 전혀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더 범인이 맞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적이고 네. 뭐 저는 전혀 끝까지 결론을 생각하고 쓰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오고 또 범인도 나오고 더 재밌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처음부터 범인을 딱 지목하면 뭐 좀 김이 빠지나요? 빠지나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항상 그걸 이제 그 사람을 몰고 가야 되니까 틀에 한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독자도 어떤 그 느낌을 받을 수, 그러니까 독자한테 들킬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죠? 예,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리소설은 앞과 뒤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앞에 깔려있던 수많은 복선들이 그렇죠. 뒤에서는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으면 좀 사고가 좀 좁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납득이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정해놓는 것보다 독자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놓고. 가능성 열어놓고. 그렇군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소설이 허구 아닙니까? 예. 소설이 허구인데 검사로서의 생활하면서 어떤 뭐 사건 현장이나 이런 거는 허구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잖아요. 예, 예. 현실 범죄하고 허구하고 예. 소설 속에서 녹해야 되는데 예. 균형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 건 어떻게 맞추십니까? 그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게 지금 뭐 현실은 전혀 극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진 않고 근데 뭐 소설에서나 그런 걸 좀 뭐 독자들이 흥미를 느끼려면 어느 정도 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좀 가장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소설에서 극적으로 하거나 자극적으로 하면 오히려 좀 식상하는 경우가 많이 현실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럴 수도 이 정도는 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실제를 거기다 플러스 허구를 시키는 게 소설에서 가장 추리 소설에서 제가 제일 지향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리얼리티 추리 소설이죠.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좀 엉뚱한 얘기인데 대본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 에거서 크리스티 원작 있잖아요. 그 기차에서 살인 사건 나는 게 뭐죠?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 그 오래된 건데. 그거 읽고 저는 뭐 완전 충격에 빠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영화도 몇 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어떤 현실적인 감각, 그러니까 기차라는 그런 어떤 장소, 그다음에 등장 인물들, 현실에서 사는 그냥 평범한 등장 인물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벽한 반전이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균형하고 현실과 허구의 균형을 맞춘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어떤 모델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충분한. 그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뭐 아가사 크리스티가 활동하던 시절이 이제 거의 이제 100년 다 돼 가는데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달리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는 이 과학 수사라는 관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탐정의 머리로만 해결을 하고 머리로만 그 범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극적인 그 오리엔탈 특급사는 뭐 범인이 딱 나왔을 때는 다들 할 정도로 그렇죠. 극적인 적인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는 지금 독자가 읽는 우리 시대에서는 과학 수사가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수도 없고 발생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과학 수사하고 탐정의 순수한 머리하고 어느 정도 조합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저도 그냥 그 고전을 많이 읽긴 하지만 그걸 많이 참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근데 과학 수사하고 탐정 수사하고의 두 가지 개념적인 충돌이 좀 발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수사가 거의 이제 완벽히 100%에 가깝게 근접할수록 탐정이나 추리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제가 추리 소설이라고 하지만 순수한 의미로 보면 추리 소설이라기보다도 범죄 소설에 가깝다고 정확히 이것은 탐정이 추리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 과학 수사가 첨가가 되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범죄 수사라고 보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지금 뭐 그 추리나 탐정의 영역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과학 수사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탐정의 머리가 빛을 발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이게 참.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막 흥분이 되고. 저 어린 시절에도, 그런 탐정, 이게 남자들만 그런지 여자애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남자아이들은 어떤 그런 머릿속에 공상이나 허상이라고 좀 그렇고, 공상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상상력에. 그쵸. 그래서, 어떤 지갑도 사고 프레시 있잖아요. 프레시.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밝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어서 어두웠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탐정놀이 할 때는 항상 후레쉬를 사야 됐어요. 예. 그런 기억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뭐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놀 수 있는 재미있는 기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항상 동네 애들 밤에 모여서 뭐 그런 종류의 놀이를 많이 했죠. 맞아요. 아, 이게 지금 아련하게 생각이 나네요. 후레쉬하고 저 마당하고 마루 밑에 이렇게 괜히 비춰보고 거기다 뭐도 숨기고 막 그랬었어요. 제 생각에는 무슨 쪽지도 한번 숨겨놓고 혼자 이제 누워서 이제 잠들기 전에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로 막 돌아갑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근데 글을 쭉 쓰시는데 그 글이 그냥 술술술술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다가 그죠. 이렇게 뭐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바쁠 때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글 쓰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쓰다 보면은 작가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럴 때는 일단 그때는 펜을 놓아야 되겠죠. 펜을 놓고 아무 무념무상으로 계속 뭐 그냥 평소 좋아하는 산책을 하면서 계속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산책 과정에서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 딱 이게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의 계시로 이 장면을 꼭 넣어야 된다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럼 그때 어떻게 하세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빨리 휴대폰에 꺼내서 이제 휴대폰에 메모를 한다. 메모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분명히 이제 소설 어느 변에 들어가게 돼 있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물,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설 속에 내가 이렇게 관리하는 등장인물들이 하고서 계속해서 이 사람도 됐다 저 사람도 됐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각각의 캐릭터가 나타나서 작가님을 괴롭힐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제일 이게 뭐 항상 뭐 소설의 입장에서는 작가 관객들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독자들이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걸 또 추리소설은 또 반전이 있으니까 이걸 뒤집는 반전은 어떤 것이 멋있을까 그러면 독자들이 감탄사가 나올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죠. 그렇군요. 사람들이 이제 말을 걸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우스갯소리인데 정신병 병원 원장님이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주 나무나 풀들하고 말을 많이 걸어라. 많이 그래야 이제 건강해진다. 대화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 먼저 말을 걸어오면 그땐 병원에 와라. 가만히 걸어가는데 그 생각이 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잠시 좀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넬의 노래인데요. 기억을 걷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글이 막힐 때마다 산책으로 이제 해결을 하신다 하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따라서 걷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예, 기억을 걷는 시간 넬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거 재밌네요. 추리소설 얘기하니까. 네. 이제 추리소설을 쓰면서, 궁금한 게, 제일 그 답답하거나 막히거나 쓰기 어려웠던 부분,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을 예.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추리소설은 뭐니 해도 이게 반전이라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거지 같은 반전을 하다 보면 예. 독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예. 이게 뻔하다 할 정도로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훨씬 더 마이너스고 그 독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반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겠죠. 맞아요. 그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데 봐서도 반전을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독자들 이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뻔한 반전이 있잖아요. 예, 예. 그 클리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데 이럴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면 진짜 좌절하거든. 실망감이 막 확 들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저 독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나와야 반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예. 더군다나 소설이라면, 예, 그렇죠. 더군다나 글이라면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책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장면 묘사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거든요. 여러 장면에서 특별히 그 신경을 쓰신 거 어떤 장면에서 신경을 써서 처리를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인물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 그게 어쩔 수 없이 가장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네. 그 인물이 만약에 범인이라고 하면 왜 범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또 피해자는 왜 이 상황에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 또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런 게 설정을 아주 섬세하고 예. 그다음에 독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는 게 그런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관계 설정 부분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가지고 그 소설 속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여성 캐릭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예, 예.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여성 캐릭터 중에 어떤 인물이 가장 정감이 간다든지 또는 기억에 남는다든지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만한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뭐 여성의 심리를 잘 몰라서 그게 쓰면서도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하여튼 결국 쓰고 나니까 특히 여자들이 동감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1, 2, 3편에 다 특성이 있지만 2편 그러니까 제 생각은 3편이 가장 저서는 재밌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거의 다 2편을 찍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서 여자들에 대한 그 심리 묘사가 제가 생각해도 뭐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아주 탁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도 그 거대한 반전이 있고 그 반전의 주인공이 뭐 읽어보면 알겠죠.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이제 2편은 뭐 여자분들은 80~90% 제일 세 권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부분이고 여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작가가 남성 심리를 묘사하는 거하고 남성 작가 여성 심리를 묘사할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적으로 뭐 집에 계신 사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여자분들한테 조언을 좀 많이 들으세요? 아직 전혀 듣지는 않았고 안 들으세요? 예, 전혀 듣질 않아서 결론이 이게 어떨까 싶긴 했는데 하여튼 뭐 소설이 나오고 보니까 뭐 하여튼 탁월한 심리 묘사였다고 다들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건가요? 범인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읽어보는 걸로. 예, 청취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고 저도 한번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작가들은 그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글을 잘 쓰는 분들일수록 다른 책 많이 읽어봐라. 그런 얘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우리 작가님께서 요즘 읽고 계신 책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 서재에 추리 소설이 한 1000여 권 있는 것 같습니다. 추리 소설만. 예. 야,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뭐 어려서부터 읽어왔던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자기 1시간 전 정도는 꼭 그걸 읽고 있는데 예. 뭐 대부분은 한 뭐 많으면 한 번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10번 이상 읽었던 책도 있고. 그게 뭐예요? 한번 10번 이상 읽은 책이 뭡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가사 크리스티 책도 다 있는데 예. 있고 뭐 제 저기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일본 탐정 소설이긴 하고 그래서 꼬막 그냥 지금도 그냥 고전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예. 제가 그 읽는 이유는 예. 제가 소설을 쓰기 전에는 순수한 독자 입장에서 썼지만 지금 읽는 것은 비평가 입장에서 보면 내 책이 어떤 도움이 되고 이 상면에서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이런 비평가 입장에서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도 매일 추리소설은 좀씩 읽고 있습니다. 이게 독자로서 읽을 때하고 예. 비평가로서 읽을 때하고 예. 완전히 맛이 다르겠네요. 많이 다르죠.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뭐 작가가 될 그 준비를 엄청 하셨네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작가가 되려고 저 많은 책을 읽었구나. 예, 그런 역발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가님한테, 우리 관중영 작가님한테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원초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추리소설이 뭡니까? 저는 저의 거울이자 해부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고 결국 결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쓸 수밖에 없지만 네. 사회에 대한 부조리나 뭐 단면이나 또 네. 권선징악, 뭐 반드시 악은 징벌이 돼야 된다 그런 그 사회를 해부하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회에 가진 어떤 문제점까지도 추리 소설을 통해서 이제 투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우리 사회,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를 어떤 일면을 추리 소설을 통해서도 이제 투영을 하는군요. 예, 그렇죠. 본인이 걸어오신 길까지. 예. 그래요. 야, 근데 뭐 같은 길을 왔어도 이쪽 추리 소설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료 중에서도 그런 분 계세요? 저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이건 뭐 좀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제가 작가 전문 작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추리소설 써서 성공하신 분이 세 분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신문 기자 출신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간호사 출신 한 분 계십니다. 여기 뭐 다른 분도 많이 있겠지만 성공하셨다고 하는 분들. 근데 뭐 그분들도 그 영역에서 성공을 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뭐 판사 출신 뭐 작가 신문 기자 간호사보다는 추리 소설로서는 뭐 검사 출신이 더 훨씬 더 좀 더 전문성이 있지 더 현실적이고 언뜻 생각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좀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뭐 주로 글을 계속 쓰실 텐데 낮에 쓰세요? 밤에 쓰세요? 언제쯤 쓰세요? 생각날 때만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하고 뭐 쓰는 것은 뭐 시간 뭐 어차피 낮에 써야 되지만 뭐 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머릿속에서 창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창작은 주로 이제 밤에 새벽에 이제 깼을 때 그럴 때가 제일 신선하게 창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저 작품 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1, 2, 3편이 제 나름대로는 만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딱 그 이번 주에 4편을 완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4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노트북에 이제 들어가 있는 완성본 그것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4편도 완성을 했는데
4편도 이제 반응을 봐서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4편도 제 나름대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4편까지 독자 여러분, 우리 저 팬층이 많이 생겼는데 4편이 나온답니다. 4편을 좀 기대를 해주시고 4편이 나오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 계속 제가 질문만 계속 드려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컨디션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제 그 법조인 출신으로서 느끼는 그 현실, 요즘에 진짜 소설 같은 현실이라고 많이 하는데 현실하고 소설하고 느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소설가로서 작가로서의 어떤 그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법조인에서 보면 뭐 현실은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뭐 현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 소설까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소설가로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집어주고 그것이 작가로서 아니 독자로서도 예.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롯을 구성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소설가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 준비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저 일부를 맞춰야 될 시간이 많이 좀 온 것 같아요. 1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2부로 이제 넘겨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독자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감정 아니면 독자분들한테 어떤 전달하고 싶은 의미 같은 거 어떤 식으로 독자분들과 접촉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소설이나 뭐 영화나 다 마찬가지로 예. 독자들하고는 그 간접적인 매개를 통해서 예. 공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느 뭐 독자 입장에서는 제 책을 보고 이거 뭐 쓰레기통에 가야 될 허접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운이 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작가로서는 그 책을 매개로 이렇게 수많은 독자들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공감 첫 번째 키워드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가가지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루시드 폴의 봄눈 노래 한번 들어보고요. 이 노래가 상당히 서정적이고 저 곡이 깊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묘사하는 그 소설 속의 인물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봄눈 노래 듣고 2부에 가서 또 2부에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봄눈 노래 듣겠습니다. 자, 내 얘기를 들어보렴. 따뜻한 차 한 잔 두고서 오늘은 참 맑은 하루지. 몇 년 전에 그날도 그랬듯이 유난히 덥던 그 여름날, 유난히 춥던 그 해, 가을, 겨울, 계절을 견디고 이렇게 마주 앉은 그대여, 벚꽃은 봄눈 되어 하얗게 덮인 거리, 겨우내 움을 틔우듯 또 단 한 사람, 처음으로 말을 놓았던 어색했던 그날의 우리 모습 돌아보면 쑥스럽지만 손끝에 닿을 듯이 닿지 않던 그대는 몇 년이
년이지 난 지금도 그대로인데 하루에도 몇 번을 내게 물어봐도 나는 믿고 있어. 떨어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대라는 꽃잎.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처음으로 말을 놓았던 어색했던 그날의 우리 모습 돌아보면 쑥스럽지만 손끝에 닿을 듯이 닿지 않던 그대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인데 하루에도 몇 번을 내게 물어봐도 나는 믿고 있어. 떨어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대라는 꽃잎. 그대라는 꽃잎. 예, 권중영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건의 진실을 쫓는 추리소설의 세계에서는요, 사실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 2부에서는 권중영 작가님의 창작 과정 그리고 문장 너머의 이야기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집현전 저는 DJ 석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